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8월 18일이에요. 날짜가 벌써 8월 18일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이번 빠르죠? 주 말쯤 되면 처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을이 토요일이 이제 예. 가을이 온다는 처서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날씨는 뉴스 브리핑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를 아, 그래요? 했어요. 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가운데요. 김건희 여사 오늘 재소환이 있어요. 네.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이 돼 있고요. 지난 14일에 구속 상태로 첫 번째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소위 말해서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특검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관건은 결국 진술을 하게 될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이 14일 조사 때 김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네. 뭐 일단 점심과 휴식 시간을 빼면 조사 시간이 한 2시간 10분 남짓에 그쳤고 그마저도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김 여사 측이 조사에 이번에 어떻게 응할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한층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구속 만료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여사 외에도요.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소환 조사하고요.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함께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집사 게이트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이잖아요. 예.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일에 구속된 이후 이틀 만에 받는 첫 번째 조사입니다. 영부인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예. 또 차명회사로 4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YTN 인수를 비롯해서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받고 정치권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 여사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4부에 월요 법률의 시간이 있거든요. 아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이들이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동시에 부부가 구속이 되면서 그런 반려동물들이 사저에 남아있는데 이 그러니까요. 반려동물들은 누가 키우게 되냐 예. 이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대통령 경호처가 실제로 어떻게 이 반려동물들을 관리할지를 많이 고민을 해왔다고 해요. 예.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거든요. 그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예.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규정하는데 반려동물도 법적으로는 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경호처가 반려동물까지 관리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두고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일단 현재 김 여사를 대통령실과 코바나 콘텐츠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저를 방문해서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개가 6마리고 고양이가 5마리라고 하죠. 네. 자, 시민 만여 명이요. 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김 여사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5일이었어요. 예, 예. 그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시민 11,000여 명을 대리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께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화재 소식
좀 짚어볼까요? 네. 창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난 불로 2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엄마와 아들이죠. 맞습니다. 예.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전 8시 11분쯤에 20층짜리 건물의 14층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아파트 단지 주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소방당국이 바로 현장에 도착을 했고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 후에 구조가 됐고요. 하지만 이 불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60대 여성 1명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하지만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모자 관계였고요. 한편 숨진 이 두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60대 남성이 역시나 등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구조된 이후에 소방관과 주민들에게 아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가 돼서 오전 10시 43분쯤에 모두 꺼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1998년에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해당이 했는데 당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부터 로 규정이 돼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이 난 곳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층이었지 않습니까? 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부재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요. 네. 스프링클러는 화재 진압 초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스프링클러 부재로 인해서 화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를 노후 아파트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설치 비용 등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각 아파트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네, 지금 화재 원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진 건 없는데 네. 해당 그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폭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화재 원인 소식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치는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노후 아파트도 국가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미러 정상회담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합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시 휴전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의 최우선 목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본인이 취임하면 즉시 휴전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강조를 해왔고 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휴전에 불응한다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면서 좀 경고를 해왔는데 네. 15일에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다 좀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됐던 그러니까요. 건데요. 회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 끔찍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한 휴전 협정이 아닌 평화 협정으로 직행하는 거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결론을 휴전이 아니라 평화 협정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세 부과 경고를 했는데 러시아에는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 경제 제재는 좀 최소화하고 정상 외교 복원이라는 외교적 이득까지 좀 챙긴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는 좀 유독 약한 건가요? 그러게요. 예. 이런 좀 입장이 바뀐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현지 언론들을 보니까 비판적 어조가 많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스라든지 CNN도 마찬가지였는데 푸틴 대통령은 추가 제재 없이 전쟁을 무기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푸틴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역시나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평화협정 요구에 굴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오간 것은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돈바스란 땅이 있는데 네.
여기를 푸틴 대통령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돈바스 영토를 푸틴 대통령이 일단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예. 돈바스가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이제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일컫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친러 세력이랑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부딪혀온 화약고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석탄, 철강 산업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를 완전히 손에 넣으면 경제적, 산업적 경제 지원 효과가 있을 거고요. 예. 또 러시아계 주민도 많기 때문에 돈바스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내부 분열을 또 일으켜서 친서방 세력을 약화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예.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좀 지리적 뭐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놓기 싫은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만큼 우크라이나에게도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의 회담 이후에 그 러시아와 중대한 진전이 있다 지켜봐 달라라고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영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미국은 안전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특사가 CNN에서 한 인터뷰를 보면 미국이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론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5조는 그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조항인 거거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나토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나토와 유사한 방식의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용인하는 거래가 미러 정상 간의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거에 동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예.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내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또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관련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가 곧 나오겠죠. 네. 네, 계속해서 오늘 날씨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 되는 겁니까? 네, 연휴 내내 많이 더웠는데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말이 처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이번 주 내내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는다고 해요. 밤 사이에도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서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 소식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 중반까지 중북부 지방에 비가 좀 자주 내릴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일까지 많게는 80mm 이상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간간히 내린다고 하네요. 요즘에 비 한번 내리면 폭우가 내리잖아요. 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